자, 오늘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뭐가 흐르죠, 이렇게? 랴오허강, 요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맞죠?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요 밑에가 뭐? 나름 통일했다 외치는 신라와 위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나중에 당나라를 다시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죠. 그게 바로 발해였지요. 기억나나? 그리고 발해는 나중에 이렇게 영토가 넓어집니다. 이 넓은 영토를 다시 다 차지하게 돼요. 중국은 뭐였고? 당나라죠. 그죠? 그래서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당나라가 야욕 부리다가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하고 힘 합쳐가지고 나중에 당나라 다시 몰아낸 다음에 알겠죠? 그리고 신라가 뭐 한 겁니까? 혼자 밑에 독차지하고 쌩가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고구려 유민들이 나중에 당나라를 말갈족들과 규합해가지고 당나라를 다시 몰아내고 여기다 발해를 딱 세웠던 거죠. 고구려 유민들이. 기억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돌궐, 거란 막 이런 애들이 위쪽에 있고요. 밑에 쪽에는 쪽쪽거리면서 누구 있습니까? 왜? 쪽발이들이 밑에 쪽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완벽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어. 신라는 열심히 자기네가 통일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이야. 위에 고구려 유민들도 그대로 있구만.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르게 되죠. 되십니까? 들어오세요. 지금 보니까 신라 중대 그러면 신라가 막 통일전쟁을 시작하면서 부자 세습을 이루어내고 군사권을 왕이 틀어진 이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화백회의 그 진골귀족 이거 싹 다 누르면서 왕권 강화시키는 그게 신라 중대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중대 때는 그냥 하나로 딱 압축시켜 정리하면 뭐야? 전제 왕권 강화의 시대예요. 이때가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시대예요. 알아듣겠죠?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에요. 신라 중대는. 그래서 신라 중대 상대 요 비교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왜 신라 상대 때는 진골 귀족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가 사실상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매우 셌죠. 그리고 진골 귀족의 대표이면서 화백회의를 이끄는 수장, 귀족 대표 누굽니까? 그게 상대등인데 상대등이 사실상 국무총리예요. 행정권 2인자입니다. 왕다음가는. 알겠죠? 그래서 화백회의, 진골 귀족의 회의였던 화백회의가 권한이 아주 막강했고 상대등도 거의 왕과 맞먹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던 이게 바로 신라 상대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거죠. 이 노란색이 높은 시대죠. 진골귀족의 힘이. 대신에 얘네들의 힘이 세면 셀수록 누구는 눌려? 왕은 좀 압박을 받는 거야. 왕을 견제하는 왕 다음 가는 세력이 진골귀족이니까 얘네들 2인자 힘이 세지면 1인자가 힘이 약화되는 거거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왕권은 좀 왕으로 뽑혀도 진골귀족 맨날 눈치 봐야 되고 거기다 부자 세습도 아니고 김씨 중 아무나 왕이 되는 거고 화백회의가 막 선출하는 모습이니까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랬었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진골 귀족들은요, 국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땅을 지급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 국가가 어떤 땅을 줬냐고? 귀족들한테? 세금도 맘대로 걷어. 사람들 데려다가 부역도 맘대로 징발해. 사실상 거의 백성과 땅을 그냥 귀족들한테 일정 부분씩 조금씩 다 나눠준 거야. 아예. 국가가 세금도 안 걷고
백성들도 국가 백성처럼 국가가 이렇게 관여 안 할 테니까 니네 백성처럼 니네가 알아서 세금도 걷고 니네가 알아서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다 해. 이렇게 땅을 지정해가지고 줬다니까. 알아듣겠죠? 그 정부에서 준 거야. 우리 안씨 가문 너네 집한테 줄 테니까 너희 진골귀족 가문에서 뭐해? 여기 구로구 지역 사람들 데려다가 일도 맘대로 시키고 세금도 네 맘대로 걷어. 막 딱 내주는 거야, 막. 알겠죠? 사실상 그 땅에 대해서는 세금과 조세징수와 군사징발과 부역징발과 이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죠. 이런 땅들을 진골귀족들은 조금씩 다 부여받고 있었다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진골귀족 가문이 부여받은 세금도 걷고 부역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는 이 땅,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노급이라고 하죠. 유빈아, 넌 똑같이 해놓고 새끼야 이거. 왜? 다 알아? 또 새로워? 아니요, 새롭진 않죠. 그래서 이때는 이 귀족들은 노급이라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노급이라는 땅은 뭐와 뭐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세금을 걷는 권한. 뭐라 그래? 수조권. 다시 뭐라고? 수가 무슨 숫자겠어? 물수 같은 소리 하네. 이씨.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 수수료. 수가 무슨 숫자야? 아우, 거둘 숫자야. 다시 뭐라고? 수거가 뭐야? 걷는다고. 이해돼? 수수료.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돈이야. 거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돈들을 수수료라 그래. 알겠죠? 주고 받는. 그러니까 수가 받을 수, 거둘 수야. 그러니까 조는 조세니까 세금을 거둘 권한이라고 해. 수조권. 알겠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부역을 징발할 수 있는 역징발권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급했다고. 귀족 가문에게. 세바스찬 가문 구로구 노급 딱 지급되면 세바스찬 가문에서 대대손손 그 구로구 사람들 마음대로 세금도 걷고 역도 징발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부역도 징발하고. 대박이지. 오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막 누리고 막 그랬었어. 근데 신라 중대로 딱 가게 되면 이때 부자세습도 이루어냈고, 그지? 통일 빌미로, 전쟁 빌미로 왕이 지금 군사권 딱 떨어지고 다 눌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화백회의를 누르고 의사결정 어디서 하기로? 왕의 비석이고 집사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기로. 화백회 역할을 여기가 담당하는 거야. 왕의 비서실이.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상 화백회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누구? 시중. 중시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시중이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을 맡았지. 상대 등은 핫발이 된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거야? 화백회의를 누르고 상대 등을 눌렀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이거만 했느냐? 노급도 페이지예요. 야, 너네 귀족 가문한테 세금도 걷고 역도 징발할 수 있게 지급됐던 그 노급 땅 있지? 그거 앞으로 다 뺏을 거야. 대신에 앞으로는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을 조금만 줄게. 역징발은 안 돼. 역징발은 다 국가에서 부역징발, 군역징발 이런 거 국가에서만 할 거고 세금만 너희들이 거둘 수 있는 땅을 조금 줄 거야. 알겠죠? 다 뺏진 않고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관료전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때는 노급을 뭐 했어? 폐지하고 노급을 이름을 뭐로 바꿔? 관료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알겠습니까? 대신에 이름이 관료전이라고 바뀌는 순간부터 귀족 가문에서는 관료전 토지에서 뭐만 거둘 수 있어? 세금만 거둘 수 있어. 역징발은 불가능해져. 오케이. 야, 이것만으로도 진골 귀족의 힘을 많이 누른 거지. 됐습니까? 다음에 신문왕이 이것도 했던 일인데 국학을 설치하게 됩니다. 뭘 설치한다고요? 국학. 국학이 뭘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야. 누구를 입학시켜 교육시키는 학교일까? 진골 귀족의
자제들을 입학시켜 교육시키는 학교야. 알았지? 잠깐만 여기 봐봐. 이 통일신라 발해 아니 그 앞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고대 시대는 되게 엄격한 신분제예요. 그래서 관직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소수의 특권 계급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관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해됩니까? 얼마나 엄격하냐면 귀족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귀족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관등부터 해가지고 몇 관등까지 17관등까지 관등이 있단 말이야. 이게 1급 공무원, 17급 공무원이야. 근데 이쪽에 보면 귀족들이 등급이 있다. 진골귀족. 얘네가 왕실과 버금가는 강력한 귀족이야. 왕실과 막 혼인도 맺고 막 이런 귀족이란 말이야. 이 진골귀족이고 그 다음이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귀족들이 있어. 귀족 등급이 이게 최상위 귀족, 다음 핫바리 귀족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귀족의 가문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어. 진골귀족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1급까지 올라갈 특권이 있어. 진골귀족 가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이 뭐야? 진골귀족 가문이야. 그러면 난 1관등까지 1급 공무원까지 낼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6두품 집안에서 태어났어. 6두품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는 딱 어디까지? 6관등인 아찬까지밖에 못 가. 내 능력이 집값게 아무리 뛰어나도요.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런 거 못해. 지역의 지방의 도독이라든가 알겠죠? 뭐 장군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고 그냥 끼케야 6관등 아찬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5두품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10관등 대사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4두품이면 12관등 대남아까지만 딱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심지어 이 골품제상으로 보면요.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까지 정해져 있었어. 6관등까지 입는 옷 색깔은 자색. 다시 무슨 색? 자색이 뭐예요? 빨간색 옷이에요. 빨간색 옷. 그러면은 궁궐 이렇게 대전 이렇게 궁궐에 들어갔는데 빨간색 옷 입고 돌아다녀. 걔는 뭐란 얘기야? 무조건 진골귀족 가문 사람이란 얘기야. 왜냐면 진골귀족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도 시간 지나면 다 여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이. 6관등부터 10관등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비색인가 그럴까요? 비색이 이제 비취색이니까 청색 비슷한 거거든요. 알겠죠? 그 밑에 10관등부터 12관등은 황색 막 이런 색이야, 황색. 색깔은 정확하지 않아요. 황색이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옷 색깔까지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신분 사람인지 몇 관등 사람인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알겠죠? 오케이. 그냥 대놓고 차별했던 시대야. 알았지? 이 신분제도를 뭐라고 불러? 골품제라고 불러. 그러니까 골품제는 뭐야? 귀족 내 신분제도야. 귀족 내에 존재하는 신분제도야. 그리고 귀족의 등급에 따라서 관등의 상한선들이 정해지고 옷 색깔,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까지 다 정해져 있어. 엄청 폐쇄적이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요 최상위 귀족인 요 진골 귀족들 얘네가 누구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왕권을 견제할 정도의 힘까지 가진 애들이 진골 귀족이라고. 최상위 귀족. 얘네들이 모여 하는 회의가 뭐라고? 화백회의고 얘네들의 우두머리 진골 귀족의 대표가 바로 누구라고? 상대등인 거라고. 그래서 상대등이 왕과 비등한 힘을 발휘한다? 진골 귀족이 왕과 거의 비등하거나 높단 얘기야. 화백회의가 국가 최고회의 역할을 담당했다? 왕도 지멋대로 못한다. 화백회의 허락 받아야만 한다 이 얘기니까 진골 귀족 힘이 졸라 세지는 거거든 이게. 말뜻이 이해가 되나요? 알아듣겠죠? 좋아. 근데 신라 중대로 가면서 지금 누구의 힘을 좀 누르고 있는 거야? 요 진골들의 힘을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중대사안 화백회의 논의도 안 하겠다. 그냥 왕의 비석이고 집사부에서 논의하고 다 결정하겠다.
상대 등의 역할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그냥 집사부의 장관 비서실장인 시중에게 모든 국무총리 역할을 다 맡기겠다. 이래버린 거거든, 이때. 알아듣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발표한 게 뭐야? 야, 너네 진골귀족 너네들한테 그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역징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으로 가문마다 지급됐던 땅 있지? 그거 앞으로는 세금만 걷어. 부역징발은 하면 안 돼. 그럼 국가가 다 할 거야, 이제. 그냥 너네 필요자금 있으니까 그래도 최상의 귀족이고 한데 내가 그것까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세금만 좀 걷어서 국가 대신 세금 걷어서 그거 용돈으로 쓰고 대신에 사람들 함부로 부리거나 이런 건 안 돼, 너네. 이렇게 해서 관료전으로 이름을 바꾼 거야, 지금.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지금 국학이란 말이야. 알았지요? 국학은 뭐냐면 이거야. 야, 진골귀족 니네들은 골품제도 이 신분제도상 육관등 이상의 관직에 올라갈 특권을 가진 가문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걸맞는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너희 진골귀족들이 육관등 이상의 고위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너희들만의 특권 이걸 뺏진 않을게. 대신 교육은 받아. 뭘 받으라고? 교육은 받아. 너희 진골귀족의 자제들은 다들 육관등 이상, 육관등, 5관등, 1관등 뭐 이런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건데 그러면 국가의 관직자로서 받아야 돼. 기본 교육은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 왕인 내가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너네 진골귀족 자제들은 전부 다 입학시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만 관직을 줄 거야. 야, 그럼 진골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뭐 하겠어? 보내야지 뭐 학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진골귀족 애들 데려다 놓고 왕이 무슨 교육 시켰을까? 왕 충성교육 졸라게 시킨 거야, 아기 때부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왕이 자기 그 궁궐 안에다가 진골귀족들 자제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어릴 적부터 데려다가 자기가 교육을 시킨다고 직접. 그리고 자기의 충실한 신하로서 길러내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국학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국학 설치했을 때 진골귀족들은 기분이 좋았을까, 족같았을까? 더러웠겠지, 그지? 더러웠겠지. 내 새끼 데려다가 쥐가 교육시킨다는데 기분이 어떻겠어? 무슨 교육시키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맨날 국학에서 뭐 가르친 거야? 왕충성 강조하는 거. 유학이지 뭘. 맨날 유학이 왕충성 강조하지 않냐? 맨날 유교육 시키고 막 그런 거야. 다 뭐를 향해 가고 있어? 진골귀족을 누르고, 알겠죠? 진골귀족 얘네들을 눌러버리고 왕권을 높이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천재왕권 가오라니까. 신라 중대는. 오케이. 다음이야. 왕이 진골귀족들 얘네들을 누르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게 어려워. 아무리 그래도 진골귀족이 쪽수도 있고, 맞죠? 혼자 이거 버텨내기 어렵지. 그럼 왕은 누군가 결탁할 세력이 필요해. 누구하고 결탁해야 될까? 진골귀족한테 특히나 불만이 많은 애들. 얘네들이거든. 항상 그러지 않을까? 야, 반에서 2등 하는 애한테 불만이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니네 반 2등한테 제일 불만이 많은 애가 누구겠어? 3등이지.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맨날 진골귀족한테 밟히고 진골귀족한테 무시당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반감이 컸던 애들이 육두품이거든. 그 육두품하고 결탁한 거야. 알겠죠? 육두품도 힘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그래도 6관등, 10관등 사이 정도만 돼도 6급 공무원 애들도 꽤 높은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힘이 없진 않고 차관급 정도 되는 애들이야. 각 부처에 차관 정도는 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진골귀족을 막 누르고 했던 거지. 그래서 신라 중대 때는 누구하고 힘을 결탁하는 일이 있어, 왕이? 육두품과 힘을 결탁하는 일이 있어. 이해됩니까? 돼요? 육두품과 왕의 힘의 결탁이 있었지, 이때.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렇다고 신라 중대 때, 통일신라 전반기 때 이때 육두품이 장관직이라든가 아니면 도독관직 같은 5관등, 4관등, 2관등, 1관등 이런 높은 관직까지 올랐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죠? 골품제는 그냥 유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높은 고위관직은 항상 진골귀족밖에 못해요. 이건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이걸 없애진 않았어. 대신
이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을 뭐 했겠어? 좀 무시한 거지. 그리고 차관급 애들하고 거의 정치를 다 한 거야, 왕이. 이해돼요? 장관을 건너뛰어버린 거지. 이해됩니까? 왜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회장님이 있고 자기가 아끼고 이러는 이 자기 뭐 고향 후배가 됐든 자기 동생이 됐든 사촌 동생이 됐든 얘를 좀 끼고 돌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얘를 바로 사장으로 앉히자니. 이 회사에서 뼈를 묻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하고 연줄 닿는 애라고 자기가 좀 예뻐하는 애라고 바로 사장 올리기가 좀 그러자네? 이럴 경우 어떡합니까? 부사장으로 앉혀요. 뭐로 앉힌다고? 대신에 거의 모든 일들은 누구하고 다 할까? 사장을 건너뛰고 부사장하고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사장은 이수돼. 사장은 뭐가 되는 거야?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야, 그 회사원들도 조금만 지나면 어떤 상황인지 알까 모를까? 이 새끼들 회사 들어가면 이거 이거 줄타기 잘못해가지고 다 잘리겠구만, 이거. 야, 그런 걸 잘 봐야 돼, 이 새끼들아. 누가 실세인지. 알았죠? 딱 가면은 통밥으로 바로 봐야 되는 거지, 이 새끼들이. 눈깔 살짝 돌려갖고. 알겠죠? 딱 봤는데, 사장이 거의 모든 회사 일을 누구하고 다 해? 부사장하고 다 한다고. 사장을 막 건너뛴단 말이야. 그러면 의심해야 돼. 뭐지? 사장하고, 회장하고, 부사장하고 뭐가 있나? 들여다보면 여지없어. 무슨 자기 처남이라든가, 알겠죠? 자기 뭐 사촌 동생이라든가, 고향 뭐 동생이라든가 뭐 이런 애야. 알겠죠? 그러면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될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니네 인생 필라면. 부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알아듣고. 이때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때 육두품들이 그렇다고 막 무슨 뭐 장관직, 지방의 도독관직까지 오른 건 아니야. 골품제는 여전히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왕은 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얘네들하고 정치를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 써줄게. 그렇다고 but 골품제의 한계는 여전했다. 아무리 육두품과 결탁했고 얘네들을 귀히 여기고 왕이 이들을 끼고 돌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골품제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육두품들이 막 장관직이나 도독직까지 올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때 왕권 강화에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도 이용합니다. 모두 이용한다고요? 종교도 좀 이용을 해요. 종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불교가 기본 종교였죠? 그죠? 불교에는 종파가 2개가 있거든. 불교의 종파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다고. 하나는 경전을 중심으로 수양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불경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을 중심으로 수양하는 교종불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교종불교. 개별적 참선 수양을 강조하는 선정불교가 있어요. 다시 불교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교종불교는 무슨 불교라고? 경전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경전을 중심으로 수양하는 반면에 선종은 뭐라고? 개별적인 마음의 직관 수행을 강조해. 개별적인 수행들이 강조돼. 물어볼게. 교종불교는 수행 방식이 일원화돼 있을까? 다양할까? 다시 설명한다. 교종불교는 나를 갈고 닦고 수양할 때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경전 내용대로 다 같이 수양하는 거야. 선종불교는 내 마음에 직관하는 참선, 내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참선 수양을 개별적으로 해요. 경전 같은 데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둘 중에 교종과 선종 중에 어느 게 일원화된 불교야? 하나의 원리로 딱 정형화된 틀대로 수양하는 건 교종이야, 선종이야? 교종이라고. 선종은 종파가 다양하고 수양 방식도 되게 다양하고 정형화된 틀에 맞춰 수양하는 게 아니라서 교단을 하나로 딱 일원화시키기가 어려워.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면 왕실이
교단을 장악하고 종교계 교단을 완전히 틀어지고 장악하고 움직이려면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융성시켜야 되겠어? 선종을 중심으로 이 불교를 융성시켜야 되겠어? 교종이겠죠. 그래야지 교단을 장악하고 왕실에서 교단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할 수가 있지.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신라 중대 때 왕실에서는 무슨 불교를 널리 퍼뜨려요? 교종 불교를 널리 퍼뜨려요. 돼요? 이때 교종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스님 한 분이 계셔. 중국에서 갖고 들어온 거거든 이거. 의상 스님이야. 누구라고? 그래서 의상 스님이 화엄종이라는 교종 종파를 갖고 들어오시는데 이거를 널리 퍼뜨리고 경전 중심의 일원화된 수양 방식을 내세우면서 왕실의 교단을 장악하고 왕권 강화에 불교의 종교를 이용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그래서 막 무슨 뭐 현실의 왕이 부처다 막 내세우면서 됩니까? 왕실에서 앞장서 가지고 막 의리의리한 막 불교 건축물들을 막 세우고 사람들이 그냥 이 교단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불상이라든가 이런 의리의리한 작품 한번 바라보면 그냥 사람들이 다들 막 보들보들 떨리게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축물들로 만들어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주 와가지고 한번 궁궐하고 왕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우리 왕께서 현실의 부처가 맞으시구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알겠죠? 그리고 교종불교 형태로 해서 일원화된 불교 형태로 모든 불교 교단을 장악해놨기 때문에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교종불교를 통해서도 왕권을 강화시켜요. 얘들아, 신라 중대 때 왕의 엄청난 불교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만들었던 의리의리한 건축물들이 있어. 뭐 있지? 석굴암,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이런 게 다 이때 만든 거야. 이때는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탑을 세우거든요. 근데 스님들의 사리를 봉인하는 이 탑도 정형화된 틀대로 일원화된 틀대로 딱 만들어요. 다 3층 탑이야. 그래서 3층 형태로 정형화된 틀대로 의리의리하게 탑을 만들어 다. 알아듣겠죠?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겠죠? 왕이 얼마나 근엄하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막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냥 경주 토암산 궁궐 일대 막 이쪽을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와갖고 한 번만 둘러보고 나면 완벽하게 왕실을 떠받들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우리한 건축물들을 막 세우고 막 그랬던 거지. 야, 지금 봐도 불국사, 석굴암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어때?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와. 옛날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쩌는 거지 뭐. 와 우리 폐하가 현실의 부처님이 맞으시구나 믿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하나 기억해도 여기 있는 신라 중대 왕권이 강화되는 이때 국가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교종불교를 막 전국적으로 막 확산시키고 퍼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만들었던 건축물이 뭐라고? 석굴암,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이때는 탑 같은 것도 어때? 다 3층 형태로 통일감 있게 딱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요. 말뜻 이해됩니까? 이 신라 중대 때 모습이. 야, 여기까지 정리됐어? 하나만 더 하면 정전의 지급이라는 거 하나 설명할게. 경덕왕 때가 있었던 일인데요. 정전의 지급. 정전.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토 사상을 확립시킨 잠깐만 왕토 사상의 뜻이 뭘까? 모든 땅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땅이다? 왕의 땅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은 것이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토지문서 같은 게 있을까요? 이때 토지문서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여기는 누구네 땅 이렇게 서로 알 뿐이지 이게 문서화돼 가지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토지가 이렇게 소유권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채원이가, 세빈이가 열심히 뭐 했어? 옆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이걸 쓸모있는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돌도 다 골라내고 퇴비 거름도 줘가지고 아주 비옥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해돼요? 땅을 비옥하게 개간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토지문서 소유권 이런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귀족, 세바스찬 귀족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뭐 하는 거야? 보니까 탐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세빈아,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준 땅인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해놨어? 야, 고맙다, 야. 근데 야,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해놨어? 고마워, 내가 잘 쓸게. 이때 토지문서 같은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비옥한 땅들이 있으면요. 귀족들이 힘을 앞세워가지고 뭐합니까? 뺏어가기 일쑤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줬던 건데. 토지문서 소유권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억울하고 열받으니까 막 개기겠죠. 못 개겨요. 귀족들은 개인 병사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개깁니까? 까라면 까이지. 이해되죠? 그래서 비옥한 땅들은 귀족들이 다 뺏어가 있었어. 이해되죠? 그 농민들은 다 척박한 땅이나 조금 경작하거나 다들 귀족한테 땅 뺏기고 몰락하거나 이런 일수였죠. 됩니까? 그래서 경덕왕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다? 왕의 것이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땅을 하사하겠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왕이 뭐 하는 거야? 소유권을 하나씩 문서화시켜갖고 나눠준 거야. 이해되죠? 모든 땅은 기본적으로 누구 땅이다? 왕의 것이다. 왕토사상.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하겠다? 농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이 땅을 부여해 주겠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귀족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땅 이거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야, 고맙다, 야. 이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딴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땅은 기본적으로 누구 거라고요? 왕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빈 황무지라고 함부로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귀족도. 귀족이 농민들한테 땅을 막 뭐예요? 뺏어가려고 그러면 농민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폐하가 저한테 주신 건데. 폐하한테 가서 이른다?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야.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굳어지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돼서 좋고 백성들이 또 일반 농민 백성들이 귀족한테 땅을 뺏길 일이 없고 뭔가 왕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명분하에 귀족과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동시에 왕토 사상도 세울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지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정전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왕토 사상에 입각하여 백성들에게 왕이 직접 토지를 하사한다는 명분으로 땅을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거지. 이걸 통해서 왕토 사상도 확립시키고 백성들의 민심도 얻고 귀족들의 경제력이 쓸데없이 부강해지는 것도 막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일들까지 있게 돼요. 정리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신라 중대 때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이 신라 중대 때 이런 일들을 특히나 했던 게 신문왕 때거든. 신문왕 때. 요때 이제 국학도 설치하게 되고요. 뭐 구조소경의 지방 행정체제도 막 정비하고 막 이런 거 다 신문왕 때 거의 다 해요. 되죠? 그럼 물어볼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진골귀족들의 반발이 없었을까? 솔직히 반발하기가 쉽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무열왕이 머리 잘 썼죠. 어느 시점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병권을 틀어쥔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니까 진골귀족들도 자기네 사병이 다 착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군대로. 그러니까 개길 힘이 없었죠. 이해되죠? 근데 뒤로가 문무왕 때 통일이 완수됐기 때문에 이때 되면 어때? 왕이 데리고 있던 군사가 해산되면서 다시 진골귀족들의 사병이 조금씩 다시 늘어날 거란 말이야. 돌아오니까. 신문왕 때 한번 진골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뭘 일으켰다고요? 신문왕 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때 있었던 그 반란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 반란이
김흠돌의 난이죠. 벌써 다 까먹었니? 기억나는 것 같아? 김흠돌은 진골귀족 출신 사람인데요. 얘가 옆에 있는 진골귀족들을 못 이겨가지고 한번 힘을 모아 반란을 크게 한번 일으킵니다. 신문왕 때. 알겠죠? 근데 신문왕이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미리 알죠. 캐치를 하죠. 그리고 덫을 놨다가 김흠돌과 함께하는 진골귀족들을 싹 모아갖고 뭐했어? 처단시켜버리죠. 그래서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귀족들은 더 이상은 계길 엄두도 못 내요. 그러면서 왕권이 완전히 확립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흠돌의 난이라는 이 난을 신문왕 때 진압하게 되면서 이때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된 것 같지, 그지?